윤희 선생님 예전에 데킬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 술이라든지 여러 술을 참 좋아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흔하게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술 마셔도 되나요?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과거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근무하셨던 전문가 윤희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근무한 지가 벌써 4년 정도가 됐는데요. 네. 꽤 됐군요, 정말. 네. 네. 그때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원래 좀 술 좋아하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술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지 점점 좀 포금하는 것도 줄어들고 밤늦게까지도 잘 안 마시고 그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윤희 선생님 예전에 데킬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 술이라든지 여러 술을 참 좋아했는데 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미 없어졌다, 술 마시면 간다.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몸에 배버렸어요. 술이 위험하구나 이러면서. 근무 경험이 좀 영향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동 선생님도 술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마시거나 조절이 안 돼서 힘들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힘들면은 그런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지금 약간 긴장하고 들었어요. 1년 정도 하는데 1년 정도 혹시 입원 치료를 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저도 잘 조절이 되는 편이라 마음만 갖겠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진료실에서. 네, 약 먹으면서 술 먹어도 되느냐, 이거 술 먹으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지금 알고 있는 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볼까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술이 정신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과 약을 먹었을 때 술이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째로는 술 자체가 정신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선 오동 선생님은 술 마시면 어떠세요? 그런 기분이나 정신적으로 변화하는 게 느껴지는 게? 술 마시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좀 긴장이 많이 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기분이 조금 이제 편안해지면서 뭔가 말도 평소보다 많이 하게 되고 약간 들뜨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좀 이렇게 마음도 편해지고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긴장하면 이제 손을 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손떨림 같은 것도 먹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긴장이 좀 완화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싸운다든지 오늘 방금 전에 녹화하려고 기다리는 도중 맞아요. 네. 길에서 어떤 취객분께서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면서 경찰분들이 와서 좀 모셔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아니면은 그렇게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막 심하게 울고 이런 그렇죠. 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다양하게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술이 정신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술은 기본적으로는 중추신경 억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고 뇌로 전달이 되면서 그 농도가 점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위 기능들이 억제가 돼서 사고 기능이라든지 판단력, 자제력이 약화되는데 술을 조금만 마신 정도에서는 이게 좀 말도 많아지고 들뜬 것처럼 좀 보이고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이지만 기분이 좋아지려고 술을 마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음주까지라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면은 언어장애나 기억력 장애도 뒤따라오고 감정 조절 장애가 일어나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슬퍼지고 웃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 억제 기능을 한다라고 하니까 술 마시고 잠드는 것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것 이상으로 뇌가 통제하고 있던 담당하고 있던 여러 가지 고위 정신 기능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통제력이라든지 방금 말한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억제되니까 뭔가 멀쩡한 상태에서는 잘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고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화를 내게 되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취객분 같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그냥 일반 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감정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취약하시잖아요. 특히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처럼
기분의 변화를 주호소로 하는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치료도 잘 받고 평소에 노력을 해서 기분을 잘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술이 어떤 억제력을 약화시키게 되면서 다시 이제 감정 조절을 힘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돌발적인 이제 위험한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면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술을 드신 상태에서 이전까지 잘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된다면 술을 과하게 마신 다음에 뭐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 충동이 자꾸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기복이 커진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가 완전히 좀 어느 정도 동결이 될 때까지는 술을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게다가 만성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만으로도 기분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울장애가 있으면서 또 술도 계속 드시는 분들은 술을 가급적이면 중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잠을 못 자서 근데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수 있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많죠. 그렇죠. 이거 역시나 사실은 추천드릴 방법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 자체가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신 그 순간에는 잠이 오긴 해요. 잠에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 4시간에서 길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쭉 지속이 되니까 수면 자체도 그만큼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술을 마셨을 때는 그 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금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만큼 몸에서 작용하는 효과 자체도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중간에 금방 깨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술을 마셨을 때 깊은 잠을 들지 못하고 얕은 잠으로 유지가 된다. 맞아요.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수면 구조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얕은 잠의 비율을 높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들게 하는 거는 그나마 쉬운데 이게 잘 유지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만 들려도 금방 깨고 이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는 분들에게는 웬만하면 그 방법은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도 술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앞서 제가 술을 마셨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뭐 긴장도 풀리고 평소에 있던 손떨림도 멈추고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이제 술을 드셔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않던 분들도 술을 마시면 이렇게 술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이 불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그 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추신경 억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안을 일시적으로 경감을 시켜줄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고 난 다음이겠죠. 이 혈중 농도가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이 술기운이 다 빠지고 나면은 금단 증상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불안감, 초조감, 몸의 떨림, 식은땀 이런 증상들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불안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신체 증상에 반응해서 더 불안이 증폭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특히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메스껍다거나 이런 신체 감각이 있으면 또 공황 발작이 오래가 보다 내가 또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불안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발작까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신체 증상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데 이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체 감각들이 그렇게 좀 공황 전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신체 감각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술 마신 다음날 특히 과음한 다음날에 공황 발작이 생겨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공황장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불안장애 계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술을 마시면 괜찮나요? 술을 마셔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가급적이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사회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주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런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술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엔 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때까지는 확실하게 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설령 마시더라도 그 정도를 조절을 해서 폭음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방금 이런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상황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술을 마셨을 때 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말씀하신 그 질문 정말 많이 듣죠. 저는 심지어 소아청소년들을 진료하는데도 이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이 먼저 물어보시기도 하고, 사실 이제 개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상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신경안정제라고 부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아티반, 자낙스 이런 약들, 리보트릴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이 약들의 경우에는 술과 함께 복용했을 때 별로 좋지가 못하다. 이거는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약간의 내성이나 의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기도 하고 수면 유도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술과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비슷한 수용체의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좀 효과를 과하게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을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데 과하게 다운이 된다든지 너무 잠에 좀 심하게 취해 있는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차내성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약을 쓴 기간이 그렇게 충분히 오래되지도 않았고 용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의 약물로는 도저히 이전에 누리던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증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은 점점 효과는 떨어지고, 그래서 복용해야 되는 약은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꼭 같이 복용하는 거는 피하시라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술을 만성적으로 많이 마시게 되면은 여러 신체적인 장기들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십이지장염 같은 소화기관의 위장관 쪽에 그렇죠. 위장관 계열의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증상들이 구역질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동반되거든요. 근데 요 자체가 또 항우울제라든지 몇 가지 약물의 흔한 부작용과도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조금만 있었던 분들이라도 술을 같이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워서 약을 먹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술은 만성적으로 먹었을 때 간에 굉장히 큰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처방하는 대부분의 약물들이 몸에서 흡수될 때도 그렇고 배출이 될 때도 그렇고 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통과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 이를테면 심한 간염이라든지 아니면 간 경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발전이 되게 되면 몸에서 이런 약물들의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고 농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문제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에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이렇게 과한 농도가 되게 되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우울제나 기타 다른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물들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술을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간에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꼭 끊어야 된다, 내지는 술을 굉장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술 마셔도 되나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마 이것 말고도 정신과 치료, 또 정신과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은 유튜브 영상의 댓글이나 또 저희의 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주셔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충실하게 방송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